또 만났네요.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이 바로 설이었는데요. 새로 밝은 병신년에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사실 좋은 일이라는 게 기원한다고 오는 건 아니죠. 기원이 어디에 빈다거나 경건한 마음 자세를 갖는다거나 그거 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기원한다고 해서 성취되지는 않죠.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실천에 따라서만 좋은 일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내년 우리 사회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함께 어떻게 힘을 모아 봅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원래 이걸로 하고자 한 그는 이 주제로 내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나 또 우리 사회성원 또는 우리나라 또는 민족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잘못된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좀 살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보다 잘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잘 산다는 게 꼭 풍족하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올바른 삶의 이모저모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여러 층이 있을 겁니다만 나는 소년들, 청년들에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소년들은 인생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그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일정한 안정의 상태에 든 이후에야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수준에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온당하게 모색하고 그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히 소년, 청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삶에서 앓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떨쳐내고 그 떨쳐낸 안정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갈 길을 함께 모색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주로 사춘기를 이야기를 했었죠. 앞으로 이제 개인이 겪게 되는 사춘기의 문제와 함께 사회가 또는 역사나 정치가 앓는, 방황하는, 헤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집단적인 사춘기나 방황이나 고뇌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착종해서 그러니까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그득한데, 그 순서를 일정하게 잡고, 뭐 법대생들이 답안지 쓰듯이, 뭐 서론, 본론 1, 본론 2, 뭐 이렇게 나가다가 결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또 재미가 없죠. 그리고 나 자신이 사실 그것을 일정한 체계나 원리,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야기가, 그 주제가, 작은 주제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하고자 합니다. 그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도 일종의 사춘기를 겪게 되죠. 집단의 경우에도, 가령 민족처럼 큰 덩어리의 집단의 경우에도 300~400만 년 전부터 살아온 그 인간이 가령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게 대체로 지금부터 한 10,000년 정도 앞뒤가 될 겁니다만, 그 시기 이후에 일종의 사춘기를 겪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이후에 자연사적인 발전만큼 삶이 확장되고 발전하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강하고 또 무엇보다 더욱 복잡해진 그런 형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일정한 시기가 되면 비틀거림이 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이래의 자연사적인 발전으로서의 삶을 향유하다가 그것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거기에서 봉착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모색을 하게 되고, 그 모색의 결과 일정한 선택을 하죠. 그래서 다시 성장을 하고 역사가 더욱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체로 청동기에 이르러서 계급이 분화가 되고 국가를 형성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은 역시 국가적인 또렷한 사춘기는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은 물론 다릅니다. 개인은 어떤 시기든지 간에 선대에서 유산으로 받은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다가 총체적인 회의가 들게 마련이고, 그만큼 새로운 삶의 방향, 목표 이런 것을 모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말하자면 한 단계 도약이랄지 뛰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아기가 태어나서 한 2살 때까지는 몇백만 년의 세월을 압축해서 살고, 그리고 대충 한 12살 될 때까지 자연사적인 발전만큼 살아간다 이랬는데, 거기서 그때까지는 물론 대체로 재미를 추구하는 것,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것,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게 돼 있죠. 아주 어릴 때는 재롱을 부리고, 때로는 뭐 투정하고 앙탈을 부리고, 또는 보통 우리가 땡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거지를 부리고,
이렇게 해도 부모들이 다 받아주고 또 거기서 부족한 걸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주고 하게 돼 있죠. 그런 걸 충족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한 6, 7대부터는 대체로 일정한 훈육, 일종의 사회화를 겪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보다가 제도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제도 교육을 통해서 가정과는 넓은 세계, 가정보다는 더 넓은 세계에 나아가고, 또래 집단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거기서 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위치나 역할 같은 것을 조정해 나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길들여집니다. 말하자면 모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주입받게 되고 또는 스스로 내면화시키게 되고, 그래서 착실한 삶을 불려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삶이 재미가 없다, 보람되지 않다, 뭔가 허전하다 할 때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일탈의 행동을 한다. 좀 더 강하게 보면 뭐 때로 가출을 한다거나, 일탈이 좀 심해지면 가령 아주 심한 타락의 삶으로 들어선다거나 해서 극렬하게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어떤 강력한 추구의 길로 들어갈 수 있죠. 또는 적어도 가고 싶은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말하자면 사춘기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것이 진지하게 되면 삶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총체적으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아주 강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고뇌가 깊어지면 결국 늪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기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이야 다 하겠죠. 먹고 잠자고 배설하고 또 뭐 약간의 옷차림새에 신경 쓰기도 하고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는 하지만 의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깊은 안개와 수렁의 시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느냐. 이게 물론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는 지나간 세월을 기억을 하면 어느 정도씩 뭐 미소가 떠오르기도 하고 쓰는 소리 나기도 하고 이러겠지만, 대체로 사춘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에 일정한 경로랄지 단계랄지 유형이랄지 이런 게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 그 당시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죠. 총체적인 회의와 의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야, 어떤 길을 통해야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사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색을 하게 되는데, 그 모색에서 이제 가령 하나가 일탈 내지 타락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범생으로만 살다가 가령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들어가거나 또는 인류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거기서 다시 승진을 하고 계속해 나가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아주 정상적인 삶이라면 복잡한 21세기 문명 상황에서 대체로 아무리 늦더라도 20살 전에 한 번쯤은 이런 총체적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렬한 타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모색이 가령 뭐 위인들의 삶을 알아본다. 성인들의 가르침에 관해서 공부한다. 음악의 세계에 침잠해본다. 아주 다양한 독서에 들어간다. 인류의 역사를 찬란했던 시기 등을 살펴본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학적 섭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수많은 사람이 물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아마도 헤세일 겁니다. 그 헤세는 1877년생입니다. 그래서 1963년에 만 86세로 타계했습니다만 매우 성실하게 살았죠. 아주 진지한 모색, 탐구, 그리고 그 탐구에 따른 삶의 어떤 열정 같은 것, 그런 것을 아주 강하게 여운이 오래 남도록 하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특히 헤세의 작품들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뇌를 표현하는 게 많죠. 그건 물론 그 자신이 겪은 10대부터 겪었던, 그리고 아마도 80대 이후에까지도 지속이 됐을 그런 깊이 있는 모색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물론 워낙 많은 작품들이라 난 다 읽진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런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고뇌의 시기에 무언가 뿌듯하게 와닿는, 그래서 일종의 보람이나 위안 같은, 또 희미한 불빛 같은, 그러니까 탈출구가 보인다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데미안일 겁니다. 에밀 싱클레어의 젊은 시절, 이런 식으로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별로는 약간씩 다르지만 대충 이제 가장 초기에 대표적인 작품이 데미안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게 1919년에 출판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0대였네요. 40대 초반이었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뇌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리 비슷한 내용을 담아내는 걸로는 데미안이 아무래도 첫 번째일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먼저 있었지만 1906년에 나온 작품에 이제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시기로 볼 때에는 고뇌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서 답을 썩 얻은 것 같지는 않은 뭐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반성되지 아니한 삶은 결국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됐건 종교적인 모색이 됐건 예술적인 어떤 창조 행위가 됐건 세속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성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보람된 삶인 것은 아니다. 특히 그것이 강요되었을 때 부모나 학교의 기대에 맞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 이끌어간 그런
말하자면 고통의 산물일 때에 그 성취는 썩 아름다운 게 아니다 하는 깨달음을 줬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일종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타르타라는 작품하고 지와 사랑이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도 있을 텐데 시크문트가 아닌데 나르치스 운트 골트문트죠. 그 두 사람의 이름, 주인공 격인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을 잡았고 부제로 이제 지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하고 시타르타 이 두 작품이 아마도 헤세류의 그 인생 모색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줄기,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억이 좀 또렷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누구나가 한 번씩 읽어볼 만한 값어치는 분명히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삶에 고뇌가 있다 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은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하여튼 거기서 헤세는 그 자신의 성장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의 궤적이 결국 작품 속에 많이 담기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학교에서의 공부, 수도원에서의 훈련, 종교적인 헌신, 그리고 가령 성이 포함되어 있는 격렬한 사랑, 또 예술적인 추구, 이런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거기서 때로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 모범생으로 행복하다가 타락해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그 타락에서 허망감을 느끼다가 다시 새로운 구도의 삶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다른 행복을 얻기도 하고, 이런 방황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고뇌의 자국들이 독자로 하여금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 삶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모색하게 만든다 하는 점에서 이 작품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요, 가령 예수나 공자 같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리고 헤세처럼 아주 성실하고 진지한 작가들의 작품들의 경우에도 어떤 누구의, 어떤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것이 바로 도입되어서 채택이 되고 따라간다고 해서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열쇠랄지,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정하거나 개척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 나의 힘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가슴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에게서 받은 것으로는 직접 답이 될 수 없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헤세의 작품도 결국은 하나의 참고물이고, 약간의 거울,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건 모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추는, 편견 없이 세상 사물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장치다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거울이지 그 이상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세가 마지막 작품으로 아마도 본인이 가장 만족했을 작품이 유리알 유희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은 여기 붙어서 한 단어입니다만, 이 유래할 유희가 꽤 여러 장면에서 길게 나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헤세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는 못합니다. 비유컨대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만, 세상에 지금까지 있어온 여러 게임 중에서 재밌는 거 물론 많죠. 포커나 마작이나 고스톱 같은 거 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다 일종의 일탈을 포함하거나 그리고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뭔가 좀 허전한 데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헤세가 말하는 이 유랄유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성, 자기 감성을 연마하는, 혼자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혼자 하는 노래이지만 가령 큐빅처럼 스스로의 단계 같은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큐빅 비슷하게 남들도 나의 수준이 어디 정도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고급한 그런 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인류가 고안해낸 놀이 중에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유래할 유희는 세 가지의 조그마한 또 선사시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고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헤세는 인생의 문제를 역사에 아주 깊은 저 까마득한 옛날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성장과 그 가치 추구의 여러 면모를 검토하고 일종의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여튼 일단 그 작품의 전개로 보면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한 해답이 되진 못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건 내식의 유초화식의 읽기이긴 하지만 헤세 자신도 실은 그 본인은 만족해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작품은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안정을 찾고 일종의 숭고함까지를 체득한 주인공이 그러나 그것을 그 자신이 뭔가를 완성하지는 사실 못했는데요. 소년 하나, 아마 나이가 한 12살이나 됐을 겁니다만, 소년 하나가 매우 반듯하고 싹수가 아주 건실하고 흡수력이 강하고 앞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보다 반듯하게 길러내게 되는 것으로 해서 대충 사실은 답을 삼는 셈이고, 그 주인공은 결국은 자기 자신은 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답이라고 해야 할지,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 기대, 이것이 인류의 숙제이고 의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등불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헤세조차도 뚜렷한 답을 사실은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헤어나게 될 것이냐? 그럼 물론 답이 없죠.
근데 나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물론 햇세 같은 사람도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 그걸 암시적으로라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암시적으로는 할 수가 있죠. 물론 암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랄지 하는 그냥 작은 꼬투리 같은 것 이런 것을 제안이랄지 제시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삶이건 공자의 삶이건 뭐 소크라테스 맹자 같은 사람의 가령 철학이건 간에 아무리 똘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도 사실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나 작품들이 여러 모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 만큼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른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향도, 횃불, 나침판 이런 거는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일단 내경우를 그냥 기억하면서 넌지시 그저 한두 가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의 삶이 뭔지 가치를 전혀 못 느끼겠다 하는 그 험한감 속에 있는 경우에도 무엇인가 찾아야지 라고 하는 최소한의 의지는 사실은 발동되고 있죠. 물론 그 시기 동안에는 적지 않은 경우에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생이란 게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다. 아무리 이런저런 길을 끝까지 가봐도 행복이 찾아지지 않더라. 없어지는 것만큼 깨끗한 건 없다. 그래서 피양의 세계로, 저 건너편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자. 그러니까 꼭히 행복의 터전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이 고통의 세월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물론 할 수도 있죠, 때로. 그러나 그 순간들이 지나면서 역시 이 뻘밭 수렁을 빨리 헤어나오고 싶다 하는 욕구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뭐 음악 하나를 듣고 환희와 안정을 되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림 하나에서 그런 감명을 받아서 우뚝 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고, 또 나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준 그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명받아서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걸로도 나의 삶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도 혹시 있겠죠. 근데요, 어떤 절망 속에 있더라도 또는 어떤 분노 속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 빛, 밝음, 아름다움 이런 것을 향해 가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지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춘기를 빠져나오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절망과 자기 실망 속에 있더라도요, 대체로 가령 밥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 그 먹고 마시고 나면 배설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럼 똥오줌을 눈다. 이런 정도의 행동은 누구나가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힌트라고 사실 나는 생각합니다. 그 암흑의 사춘기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따로는 없다. 그러나 어디선가
그 절망의 독방에, 캄캄한 어둠에 아주 간사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온다. 뚫고 들어온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 받느냐? 일단 나의 일상의 삶을 차근차근히 가림없이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낱낱이 드러내면서 훑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이상으로는 사실 말할 수가 없죠. 아주 구체적인 고뇌를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해서 보다 절실하게 아마도 와탈 그런 충고랄지 조언 같은 거를 물론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통할 일반적인 해답 같은 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일단 이제 그런 것이 헤쳐져 나왔다고 할 때, 이제 그때는 가령 이런 게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인자를 여러 번 썼는데요. 사는 것들의 가장 대표 존재가 사람이다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볼 때는 사람이란 우주 내 모든 존재를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꼭대기에 서 있는 것,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고, 모든 생명을, 삶을 사람답게 지탱해주는 어떤 조력자? 라고 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문자로 보자면, 이거는 아주 축약된, 추상화된 상형 문자입니다. 이건 두 사람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서로 의존함으로 해서만 설 수 있는, 혼자서는 결국 넘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람이란 개인의 경우, 여기 또 몇 번 적었죠. individual, 분할할 수 없는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를 갖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이지만, 그 불가분할적인 개별자, 그것이 보통 그것이 모여서 이제 사회를 이루고 국가, 민족, 이런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 뭐 실존으로 볼 때는 사실 그러하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경우에도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삶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삶이 원천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더욱 밑바닥을 의미하는 존재, 이런 것이 그 의미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사춘기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일단 조금 접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란 이렇게 사람들을 자신 속에 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담아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 속에 사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개인 속에 있다는 이야기고, 민족이 개인 속에 있고, 원천적으로 말할 때 인류가 나 자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말이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궤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논리적으로도 또 원초적인 의미로도 현실로도 진실인 겁니다. 그 사람은 곧 사람들이라.
동어반복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속성들을 자신 속에 총체적으로 담아내고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활짝 피우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 개인의 실현, 나 개인의 일종의 완성이랄까요? 이런 것이 결국 인류 전체의 완성과 겹치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그 개인의 자기 실현이 곧 우주적인 전체적인 어떤 실현, 개화, 성취로 연결되는 그런 존재다. 사람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성인의 말씀 드리기도 한데요. 이것이 이제 10대, 20대의 짙은 고독 속의 고뇌에 묻혀있는 사춘기 사람들에게 직접 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식으로건 힌트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사춘기 이야기 앞으로 언젠가 또 돌아가기도 할 겁니다만, 그 사춘기 자체를 역설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벗어난 성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떤 식의 공동 실천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자.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게 원래의 취지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한두 가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다 컸다, 그런 말이죠. 왜 불교에서는 생성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고 다시 허물어지고 텅 빈 곳으로 간다 하는 이 우주 발전이랄지 우주 순환적인 틀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주역에서 나타나는 유가적인 사고의 틀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죠. 뭐 비슷한 것이죠, 사실. 이 매우 추상적인 이 주역, 이게 이제 근교에 있는 것입니다만, 이 우주의 자기 전개의 틀 같은 겁니다. 뭐 법칙이라고 해도 좋고, 그걸 보다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태어나고, 그 생성되어서 일단 그 존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다시 계속 불어나고,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열매를 거두거나, 요거는 열매를 거둔다는 뜻도 있고, 자기 수렴,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수확한다, 일 수도 있죠, 물론. 그리고 감추어진다, 간직한다. 이건 사실은 숨어 들어간다, 속으로 파묻혀버린다, 이런 뜻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죽어버린다가 아니라, 공으로 간다기보다가,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또 다른 삶을 드러내기 위한 그 전 단계의 상태 속에 있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보면 뭐 이틀만 보자면, 물론 유럽에도 이 비슷한 자연 철학 시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엠페도클레스 같은 사람이 그러한데, 이건 일종의 순환적인 역동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범우주적인 것이긴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달리 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뭐랄까 교체, 이행, 순환 이런 것과도 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것이 결국 사람의 삶인데, 이 성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비틀거리지 않고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나의 행동에 관해서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 반성해서 그 삶을 다시 더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주체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성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원리적으로 원천적으로 말할 때는 바로 이러한 어떤 우주적인 질서랄지 역동에 관한 이해를 한다 하는 것과 통합니다. 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순환한다. 그러니까 물론 지구 전체가 사계절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문명이라고 하는 게 주로 온대 지역에서 발생하고 발전해 왔죠. 하여간 사계절이 있다. 생명들이 움트고 자라나고 그것이 왕성해지고 열매 맺고 떨어지고 파묻히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생겨나고 하는 이 모습을 자연스러운 걸로 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철을 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철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한겨울에, 요새는 뭐 이제 농법이 워낙 발달해서 정말 철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냥 자연적인 상태라고 놓고 볼 때에 한겨울에 딸기를 찾는다 같은 것, 그 시간을 다시 공간으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산속 깊은 곳에서 잉어를 찾는다. 이건 맞지 않다 이런 걸 안다는 뜻입니다. 철을 안다는 것은. 한여름에 눈이 오기를 기다린다. 맞지 않다는 것. 물속에 들어있으면서 내 몸이 젖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환 이행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공간별로도 일정한 한계와 특성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고, 그건 바로 한계, 일정한 선이랄지 경계 같은 게 있다 하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곧 나의 존재가 상대적이고 유한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고, 그 깨닫는 것을 단지 인지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원리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건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렷한 하나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다 하는 것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인데, 그 책임 이전에
내 삶을 내가 가꾼다. 내가 일구어 간다. 나의 삶을 내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독립성입니다. 내가 먹는 밥, 물론 그걸 내가 생산하지는 않죠. 내가 입는 옷, 이걸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배설하고 하는 이 나의 삶의 행동들에 필요한 여러 물자들이, 도구들이, 재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힘으로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남에게서 받아오고 나의 일이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그걸 보통 우리 일 또는 노동이라고 합시다. 그 나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개개인 다른 사람 그 누군가의 삶에, 나만의 삶에 보탬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제공한다. 그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는 이제 달리 말하면 관계의 삶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관계 속에서만 삶이 이루어지는 게 사람인데 그걸 다시 개별자, 나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나의 삶의 미천들을 내가 마련한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의 지금 사회 형태로 볼 때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을 내 힘으로 말하자면 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남의 남의 자선에 의존해서 얻어서 빌어먹고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비렁뱅이의 삶은 그런 점에서는 성인의 삶이 아니죠. 지금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수한 사례를 갖고 반론을 제기하는 건 온당한 게 아닙니다. 가령 임경락 선생 같은 사람, 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낙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낙경 목사, 강원도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신이 풍족하진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제대로 자립의 방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경우도 물론 있죠. 그 특수한 경우를 갖고 지금 이 일반적인 말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비유컨대 한 가지만 일단 더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가령 로크라는 사람이 인간의 인식에 관한 주장을 하면서 오성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만, 인간은 태어난 이후에 감각의 작용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이 5가지 감각, 그걸 통해서 대상 사물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데 그것 없이는 우리의 알미락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한 알미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그런 감각의 결과물들이 다 덩어리가 돼서 엉켜있는 상태, 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가령 말이죠. 장님은, 봉사는 눈이 먼 사람이 색깔을 알 수 있겠냐? 라는 걸 하나의 예시로 제시를 합니다. 물론 예시로서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예시는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 지금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만, 다리 저는 사람이 달릴 수 없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말씀드렸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속성 중에, 그건 자그마한 이야기지만,
걸을 수 있다, 잠잘 수 있다, 앉을 수 있다, 문법을 공부할 수 있다, 수사도 공부할 수 있다, 논리 공부도 할 수 있다, 뭐 등등 여러 사례를 드는데,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법에 대해서, 그래, 겁주 보고 똑바로 걸어가게 할 수 있냐? 다리 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걸어간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는 건 사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좀 비겁한 말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색깔의 세계를 모른다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감각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건 사실은 온당한 말법이 아니다라고 나는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통성을 찾아가고 또 그 삶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야 할 어떤 가치를 찾아가고 그것을 실현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색에서 특수한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아까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와 특성을 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한계, 나의 상대성, 유한성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건 달리 말하면 관계 속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 있다가 현실 속에서는 나의 노동을 통해서 남들의 삶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고 내가 남들의 노동의 결과를 향유함으로 해서 나의 삶을 사는 것처럼 바로 내가 남들의 삶에 그렇게 기여를 해야 한다. 그걸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삶의 재원은 내가 마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30, 40 돼서까지도 부모의 무릎 아래에 있는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물론 우리 이 삶의 이 구조가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개개인의 잘못은 물론 아닙니다. 더 작게 말하면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제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체제에다가 탓을 완전히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건 사람은 부모가 60, 70 정도 되면 자식이 부모에게 그래도 버팀목이 돼주고 걷지 못하는 엄마를, 아버지를 부축해주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뭔가를 보다 잘 먹게 도와주고 하는 정도의 일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남의 삶에 기여한다. 그것이 어른됨이라고 하는 게 기초 중의 기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회적 노동, 사회적 생산이라는 조금 뭐 유식하다면 유식한 그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음에도 계속 하도록 하죠. 하여튼 오늘 이 토막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